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밤사이 다우지수가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임박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북한군에 의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유족과 정보 공개를 두고 다투던 정부가 항소를 취한 가운데 유족은 오늘 해경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공개합니다. 경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를 거론하며 이중잣대라고 맞섰습니다. 4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하던 이 남성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00억 원대 군 암호 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가 수리 능력 없이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를 외부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다우지수가 17달 만에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과 유럽 증시는 또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2%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2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각각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전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란 초강수를 둔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물가 급등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입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등에 불을 끄려는 조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기 침체와 정리해고 등 부작용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도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다우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붕괴하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증시도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는데 5차례 연속 인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졌고 다음 달쯤엔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격차는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모두 4번, 7월과 9월, 11월, 12월에 열립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달에 0.75%포인트를 올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는 역전됩니다. 한은 금통위도 4번 남았습니다. 7월과 8월, 10월, 11월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파악할 것이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시장 임팩트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빅스텝보다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형태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인하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내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과표 구간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윤석열 노믹스의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이 악화할 수 있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세 정책은 오히려 정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기에 주주, 근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협력 기업들 결국은 또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 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작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결론냈던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해경은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그러면서 당시 섣부르게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은 사건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며 문재인 정부와 법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관련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 속에 대통령실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선언 이전부터 2차례나 피살 공무원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굴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취임 후 한 달 남짓 윤 대통령은 정부와 소송하던 유족 손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등은 유족과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곧장 항소했는데 이걸 취하한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유가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면서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봉인되는데 이걸 보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거나 서울 고등법원장의 영장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해 현실적으로 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진월북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만큼 신구 권력 갈등도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새 정부가 응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비인권적 만행이 이루어졌는데 증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면 그 의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시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 사건을 축소, 왜곡, 은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는 물론 국회 특위 구성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며 안보 정보가 왜곡되는 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진행 중인 자료 열람 소송 결과를 받아본 뒤 수사 의뢰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개발사 대표, 로비 의혹 인물의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로써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에 확보한 자료를 담아 복도를 오갑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도시개발 관련 부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하루 전에는 개발회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그리고 로비 의혹 인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유의미한 자료 있었습니까?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원래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되는데 지난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0%로 분양주택이 90%로 대폭 뒤바뀌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전됐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지를 저희가 물어야 하죠.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을 시켰고 국토부에서도 이 같은 용도 변경을 본인들도 처음 봤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5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관련 의혹 조사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의원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비롯한 여러 의혹 사건들도 맡고 있는데 대부분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맡은 검찰도 지난해 11월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 관련 주요 의혹 사건은 빠짐없이 강제 수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의원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기획수사라며 그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봤는데 모르겠느냐며 무조건 대검찰청에서 기획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수사는 한동훈 장관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고 있을 거라며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이런 식의 수사 국면으로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부패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전직 대통령이었던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서울 연희동의 이 씨 자택을 찾아 환담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중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만났고 지난 13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접견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앞서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2부속실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런 공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께서는 조용한 내조를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라는 자리의 역할과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영부인의 내조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혹은 주변 지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으며 양국 정상 간의 통화도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했습니다. 무려 4시간 반이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미중 정상 간 소통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달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피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블링컨 장관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중 간 논의 과정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나 타이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 핵실험 등 북한 문제가 우선될 것이란 관측인데 설리번 보좌관도 북한 문제가 주요 주제라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환경 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자체 등의 미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출신 공무원이 자격도 없이 3년간 100억 원대 군 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수주했다는 군 납품비리 의혹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군사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 장비를 수거한 후에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허위 서류를 내고도 군 정보 암호 모듈을 정비하는 용역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서 3년간 100억 원을 챙긴 M업체.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서류만 꾸민 게 아니라 실제 장비 수리 능력도 없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능력 없이 예산부터 챙긴 이 업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재하청입니다. 군사 비밀과 직결되는 통신 모듈 장비를 수거한 뒤에 제조업체로 무단 유출해서 정비를 맡겨버린 겁니다. 이들이 군 당국과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업체 직접 정비와 무단 장비 유출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전까지 암호 모듈 장비는 군내 자체 정비가 원칙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초적인 정비 시스템을 갖춰놨던 겁니다. 필요할 경우 제조업체에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엄격한 보안 절차를 통해서 군사 기밀이 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M업체가 인맥을 고리로 외주 사업을 꿰차서 군은 자체 정비 능력을 잃어버렸고 장비까지 무단 반출해서 기밀 유지에도 실패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비 점검 시간마저 길어져 현장의 불만은 쌓여갔고 내부 제보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전문가들은 군 납품 비리가 어떻게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군 자체 정비 능력을 없앰으로써 위기 시에 국가 안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권을 위해서 군 기밀 유출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40대 남성 노모 씨가 처남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정읍의 한 가게를 찾은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노 씨는 이곳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이모 씨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 나가다 나오니까 그렇게 됐다. 피가 숨을 젖어갖고 보이도 못 오고. 이 씨와 처남댁 김모 씨는 숨졌고 처남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남 부부는 슬하에 세 남매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도주했던 노 씨는 곧바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주하다가 그 인근 주민한테 거리는 좀 떨어진 곳이고 거기서 이제 주민한테 신고해달라고 하고.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재결합을 거부당해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노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을 파악하고 계획적인 범행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사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총 3가지 신문 준비했습니다. 가장 위쪽부터 하나씩 보시죠. 네. 자,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에서 민간 주도 성장, 민주성으로 바꿨다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시장 주도로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초과에서 14억 초과로 높인다는 점을 꼽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서울신문도 비슷한 어조였는데요.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한겨레 신문은 다소 비판적인 어조로 이 기사를 실었는데요. 결국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과거 보수 정부의 낡은 정책의 재탕이라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줄푸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운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판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탈세계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불평등 심화 등에 대한 경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기준이죠. 우리나라와 이제 기준금리 상단세가 같아졌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면서 또 다음 달에도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네. 만약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2.5%가 되겠죠. 기사 제목에 나온 것처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망에 의하면 0.25%포인트 인상 또는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는다고 쳐도 2.2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동안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외화가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동아일보가 정말 그런지 과거 금리 역전이 됐던 시기에 외화 흐름을 조명했습니다. 총 3가지 시기가 있었는데요.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습니다. 세 시기 모두 다 한번 살펴봤더니요.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외국인 자금 오히려 순유입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꼭 금리 역전이 대규모 자본 유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한국은행 총재도 조금 더 신중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견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원화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야 투자 매력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정말 외화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다시 환율이 오르고 또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재정, 통화, 금융 당국이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기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 때 해경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실 도피를 위해서 월북했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발표에서는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2년 정도 만에 입장을 바꿨고요. 섣불리 추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월북이 아니란 점을 증명할 자료도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못해서 한계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됐기 때문이라고 기사에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도 취임 전에 모두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이고 그 목록 자체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그중 하나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생각하면 역시나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는 일부 첩보를 분석했다고 했고 사살이나 사격 같은 용어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요.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에 7.615 하라, 즉 7.62mm 탄을 사용하라, AK 소총으로 사살하라라는 의미의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사실관계 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가족들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아마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제 대선 후보였죠.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 어떤 걸 다뤘습니까? 네,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토지 용도를 상향해 준 데 대해서 무언가 의도를 갖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여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제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바로 SNS를 통해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철저한 기획 수사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 새 정부가 경제와 민생 상황이 어려우니까 수사 국면으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사이에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고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른바 친명, 친이재명계와 비명, 비이재명계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봤는데요.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치 수사는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야권 전체를 겨냥할 수도 있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 의원의 출마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한편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을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본인도 죽고 당도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 당대표가 나와야만 정치 보복 수사에 자유롭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약간 유물 같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물 맞고요. 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어제 공개한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입니다. 네. 선각 단화 쌍조문 금박인데요. 작은 크기의 금박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과 나란히 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물 크기를 비교한 건데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인데요. 당시에는 이 작은 게 한 20m쯤 떨어진 거리에서 두 점으로 나눠져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보존 처리 과정에서 이게 한 개체라는 걸 확인하고 합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게 보면요. 아주 세밀한 선으로 꽃과 또 새를 그려 넣었다는 점인데 사람 머리카락이 한 0.08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가는 0.05mm 굵기의 선으로 새 두 마리와 꽃잎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심지어 암수로 나눠서 새 꼬리를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연구사 말에 따르면 현대 장인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세공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고요. 이 유물이 어떻게 쓰였던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금박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가면 특별 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싸이 흠뻑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흠뻑쇼 같은 경우에는 물낭비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질병청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흠뻑쇼의 방역 위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흠뻑쇼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걸로 볼 수 있냐는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현재 방역 지침상 공연 중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물을 대량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방역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내용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싸이의 그 흠뻑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올 여름 물을 활용하는 대규모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질문을 대표적으로 했던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 중에 물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하니까 참가하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젖은 마스크를 좀 자주 바꿔 쓰는 방식으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이제 스포츠 관련 소식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제 전 유도 선수로 알려져 있는 이원희 선수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판승의 사나이, 또 한국 유도 사상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 국제대회에서 48연승의 대기록을 가진 이원희 선수가 현역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 은퇴를 선언했었는데 14년 만에 복귀가 되겠고요. 현재 나이, 지금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41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벤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원희 선수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복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벤트성이나 대충 준비하는 거는 아닌 듯 보입니다. 체중도 감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 12월부터는 현역 선수와 똑같은 본격적인 훈련에도 돌입했다고 합니다. 1차 목표, 오는 11월에 열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라고 하는데요. 200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73kg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파리 올림픽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오노 쇼웨이를 꺾고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대기록이 될 것 같은데 보고 싶어지고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나이에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번을 빼곤 해마다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 그다음에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 지금껏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였는데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회의부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이 인상폭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
격차를 좁혀나가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끊긴 우크라이나는 휘발유 값이 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도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키이우 현지에서 신준명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키이우의 한 주유소. 주유기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아 늘 손님이 많은 곳이었다는데 지금은 휑한 모습입니다. 기름이 모두 떨어져 문을 닫은 겁니다. 수십 분을 달려 도착한 도심 외곽의 주유소에선 휘발유를 팔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수백 미터 늘어섰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기름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섰던 모습이고,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에 2배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석유 공급이 끊긴 탓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한 4-5개의 종류의 기름을 팔았었는데 지금은 유로 95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밖에 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달러로 치면 한 2달러, 리터당 한 2달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양도 1인당 2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주유기의 리터 표시 장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주유소마저도 휘발유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휘발유가 남아있었는데 지금 이제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들이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들이 지금 다 갔어요. 택시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들은 기름통에 휘발유를 담아 차에 싣고 다니며 급할 때마다 꺼내 쓰고 있습니다. 1인당 판매 제한 양을 어기며 몰래 구하는 휘발유는 정식 구매 가격에 비해 우리 돈으로 리터당 500원가량 비쌉니다. How much is it per liter? Liter is 16 гривен. 60 그리브나? Wow, so expensive. 하지만 원유 가격 상승의 이득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달 러시아의 석유 수익이 연초보다 50% 증가한 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는 국가에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대전은 17.7도, 대구는 1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도 29도, 광주는 30도,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우선 과표 구간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대해서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는 0.2%로 인하되고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민간 중심 경제를 통해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나 부동산 관련 감세에 대해선 오히려 경제 선순환을 통한 증세 장치이며 법인세 감면 등도 결국 소비자와 관련돼 부자 감세라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됐고 이듬해부터는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기후 포럼 화상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기후 변화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동맹이 장기적인 에너지와 식량 안보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후 문제를 비롯해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있어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재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이 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던 해경이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며 이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건데요.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지도선에 탔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만 하루가 지난 뒤 군 당국은 북측 해역으로 흘러간 이 씨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거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해경은 스스로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진술과 미국과의 공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태 초기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거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군 당국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경과 군 당국 모두 2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수사 기록과 첩보 등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대통령 기록물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왜 월북으로 무리하게 몰아갔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지에 관련된 설명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과를 했다 해서 저는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족 측은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당시 해경 지휘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공무원의 유족과 정보 공개를 두고 다투던 정부가 항소를 취한 가운데 유족은 오늘 해경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공개합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해경으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와 진술 조서 등을 공개합니다. 유족 측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항소 취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정보를 받기 위한 향후 계획도 설명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오늘 발표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격리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일 연속 10,000명 아래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주 연속 1 미만으로 확진자 한 명이 한 명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0.72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준이 유지되면 다음 주엔 하루 평균 확진자가 5,200여 명, 2주 뒤엔 3,900여 명까지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격리 의무 관련해서는 격리 의무의 해제나 아니면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그 다각도로 좀 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유행 예측 관련 전문가 6명으로 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 의무의 전환 기준을 검토했다며 최종 조율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아직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과 성인 1,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많았습니다. 유지를 선택한 이유론 전파 확산과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어서란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제를 선택한 이유론 확진돼도 증상이 심하지 않고 거리 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 뒤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서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을에 재유행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완전 해제보다는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국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더라도 변이가 계속 생기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국민은 95%에 육박합니다.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생긴 건데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아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게 방역 당국 판단입니다. 이론적으로 집단 면역은 구성원의 60에서 70% 이상이 항체를 가져 집단 내 바이러스 전파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체 보유율만 놓고 보면 집단 감염이 가능할 것 같지만 문제는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이별로 항체의 방어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누계치의 절대 규모를 가지고 단순히 집단 면역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변이가 잇따르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 90% 이상이 항체를 가져도 효과적인 감염 차단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항체가 있더라도 개인마다 면역력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떨어져 재감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항체 양성률만으로 집단 면역이나 방역 대책 수준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4차 접종 중요성을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군 대비 감염 예방은 20%에 그쳤지만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는 50%를 넘겼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60살 이상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데 이들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발열 환자 2만 3,160여 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발열 환자는 모두 458만 1,420여 명이고 이 가운데 99.104%인 454만 390여 명이 완쾌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발생한 사망자는 밝히지 않았고 그제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는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미국 뉴욕에 있는 대형 증시들이죠. 예컨대 테슬라나 애플 같은 증시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좀 낙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도 랠리는 1일 천하였습니다. 초고강도 인플레이션 예고에 지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떨어졌거든요. 바로 곧바로 개장한 유럽 증시도 급락 출발했습니다. 영국하고 스위스가 금리를 올렸어요. 영국하고 스위스는 준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를 대신해서 통용이 가능한데 영국은 무려 5번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지금 3% 내외로 떨어졌고요. 특히 다우는 더 심각합니다. 다우지수 오늘 740포인트. 지금 3만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선이 붕괴된 건 지난 2021년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나스닥은 더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투매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술주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요. 4%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형주의지의 S&P 500 지수도 3%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친절하게도 7월까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실제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비 심리는 사상 최악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낮게 최저치로 떨어졌고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 후폭풍이 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 금융시장은 어제 좀 큰 충격은 사실 없었잖아요. 소폭 반등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는 좀 억울해요. 아니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가 많이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미증시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FMC 안도감에 어제 이제 8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모처럼 외국인이 또 열흘 만에 순 매수했거든요. 소폭이긴 하지만 일단 오만전자는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선물이라는 건 미증시 마감 이후에도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글로백스 선물 지수들이 떨어지면 야 내일 미증시 떨어질 거야 라면서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이 서학개미들이 워낙 많거든요. 테슬라부터 애플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물 지수가 장중 흐름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채권 금리,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빅스텝 또는 그 전후와는 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요즘 9시 뉴스에서 경제 뉴스가 1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 수장들이 바빠졌어요. 서로 잘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요. 긴급하게 재정 상황 점검해야 하고 있고 주말에도 만납니다. 이제 우리는 7월 13일에 금통위가 예상이 돼 있어요. 만일 이창용 총재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7월에 한 단계 베이비 스텝으로 고수를 하시겠어요? 빅 스텝으로 가시겠어요? 저라면 이제 역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전금리 우려 때문에 좀 높이 올리지 않을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6일, 27일에는 미국이 또 한 번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이 상단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상단이 똑같아졌어요. 연 1.75예요.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베이비 스텝 가면 2%에 그치지만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 2.5가 됩니다. 근데 이 글로벌 자금은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과거에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지만 그다지 충격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뭐냐? 환율이에요. 환율이 그 당시에는 달러당 1,100원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태여 돈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육박하고 있어요. 네. 이 1,300원이라는 숫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기자 질문이 있으니까 다음 금통위까지 4주 정도 시장 반응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만일 하느니 정말 빅스텝 0.5% 금리를 올린다? 하느니 만들어진 게 1950년이에요. 네. 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총재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른 건 사실이다. 네. 근데 금리 격차 자체 중점을 두기보다는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 전망은 조금 엇갈려요. 외국계 증권사, 특히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올해 남은 4차례 금통위에서 야 하느니 0.5까지는 불가능해. 4번 연속 베이비 스텝에 그칠 거야. 네. 그런데 JP모건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7월에 하느니 빅 스텝 0.5% 올린 이후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골드만삭스는 연 2.75%, 네. JP모건은 3%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지금 7% 어제 돌파했고요. 네. 연말까지 이런 속도로 하면 8% 넘어가거든요. 지금 1.75에서 연말 2.75 내지 3%로 간다는 거 상당히 고강도 긴축이 6개월 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이너스 통장 쓰신 분들, 영끌하신 분들, 비투하신 분들 1,900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 네.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올해 FOMC 회의도 4번 정도가 남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한국은행도 계속 맞춰서 속도를 좀 빨리 맞춰서 인상하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 우리가 등 떠밀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후행적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혹시 내가 만일 제롬 파웰 의장이라면 저는 그냥 자이언트를 안 갔어요. 1%를 예. 뭐라고 외신에서 표현하냐면 네. 전보라고 하더라고요. 100베이시스 포인트. 한꺼번에 충격을 줘서 아예 100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걸 잡아야지 지금 8.6이라는 수치 위로 안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가서 9% 뚫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굉장히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추가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건 좀 궁금한 부분인데 과거에 이렇게 그 전보 스텝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0.5도 없고요. 네. 미국은 있어요. 미국은 있습니까? 네. 미국은 과거에 이제 지금 정확하게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있어요. 미국은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네.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일자리, 기업 투자, 소비 심리 급격히 내려가요. 급격히 내려가서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볼튼이에요. 존 볼튼. FRB 전 총재였는데 이분이 이제 했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1%씩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시위가 늘어났어요. 존 볼튼 몰라가라. 몰러가라니까 이 정말로 이제 호신용으로 권총을 들고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중앙은행이 네. 위협을 받았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3년 후부터 나타납니다. 네. 긴급하게 그렇게 돈을 흡수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낮아지고요. 다시 그게 경기 이제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창용 총재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창용 총재하고 이미지가 비슷하거든요. 한 1,190m의 장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성장보다는 물가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고요.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올려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시급한 물가 안정 잡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저도 기재부를 출입했거든요. 네. 기재부, 한국은행 전부 출입을 해봐서 성향이 어떠냐.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돼요. 절대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이나 KDI, 이 국책연구기관보다도 낮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종전에 3.1%에서 2.6%로 낮췄고요. 물가 전망치는 2.2에서 4.7%예요. 네. 제가
우리나라 물가 최근에 발표했던 것들 가운데 OECD가 4.8%로 최고고요. 네. 기재부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성장률 그리고 물가 전망치 모두 지금 한국은행, KDI보다도 정부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앞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주겠다는 얘기가 맞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건 올해 성장률이 아니야. 내년이에요. 네. 한국은행은 뭐라고 보고 있느냐?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2.5%예요. 올해 2.6하고 내년에 2.5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네. 물가 전망치 3%예요. 그러면 물가는 3% 올랐는데 성장은 2.5% 했다?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긴축이 지금 우리는 하루빨리 금융시장의 혼탁함이 좀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내년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도 계속해서 인상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당장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전기요금도 함께 오를 것 같죠? 맞습니다. 사실 그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감내할 부분이 있어요. 7월과 10월에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네. 한전이 어제 이제 산자부에다가 연료비 연동제를 감안한 3분기 인상안을 내놨어요. 최대폭 킬로와트당 3원 인상해달라. 그리고 3원 인상이 너무 적으니 플러스 5원까지 확대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연료비 연동제도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 적자가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해 4분기부터 거의 6조 원대, 8조 원대 가까운 이제 적자를 내고 있고 연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전기요금에 반영을 안 하면 30조 원입니다. 이러면 디폴트예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네. 근데 이 부담은 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 연료비를 감내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후손들한테 떠넘기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정부가 장기 임기 내에는 절대 나쁜 일은 안 하거든요. 네. 전기요금 잘 안 올리고요. 네. 연금 개혁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1990년생은 연금 못 받는데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단은 한전의 21일 날 그 발표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휘발유 값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일단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데 국제유가가 계속 크게 오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검색하면서 가요. 검색하는데 요 근래에 여기는 서울 경기 근처여서 네.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리터당 2,000원 이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고유가로 인한 이제 유류세 30%도 최대폭인데 네. 이게 7월 말까지 한시적이었거든요. 어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이게 5개월 더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여기다가 당연히 아직 그럼 체감이 안 돼요. 지금 가보세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다 하더라도 교통세와 같은 탄력세를 적용해도 최대 낮출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유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유가 환급금은 또 이 투입한 재원이 너무 10조 원 이상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향후 유가 추이를 봐가면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7월에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공권 구매하기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항공권 구매, 특히나 유류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내요. 그러니까 8월에 여행하시는 분들, 7월에 여행하시는 분들 지금 유류 할증료, 싱가포르 항공료 기준 최고 단계 22단계 적용돼서 장거리 국제선의 경우에는 편도가 33만 원 이상 늘어나요. 왕복이면 66만 원이요. 이 정도면 이코노미석 좌석 사면서 비즈니스 내는 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 계획하시는 분들 미리 6월에 발권하시면 6월 말까지 발권하시면 유류 할증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 계획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유류 할증료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발목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 정상화의 필수적인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설치된 경북 성주 기지.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5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미국이 꾸준히 정상화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정상화를 강조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첫 단계로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주민 반대 등으로 이를 수행할 평가 협의회조차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국방부는 관할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뒤 자료 공람과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방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만큼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대화 관여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재 시각 16일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주 초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 직후 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북한으로부터 아무 답변도 없으며 여기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우려를 중국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시각 16일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나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도 이를 전달했다며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에너지 수입과 금융 협력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 4개월이 다가온 시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월 침공 바로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 주권과 안보 등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서 상호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고 러시아는 미중 대립에서 중국을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两国在涉及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问题上相互支持，双方开展战略协作。 특히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에서 에너지와 금융 협력을 확대한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중국은 시베리아산 원유의 수입을 늘리고 루블화와 위안화의 직거래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국경에 지난 10일 새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언급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신장과 타이완 등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에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 관계 확대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 같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대신 러시아 군과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항해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달 중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상 간 대면 회담은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 여부를 결정할 하반기 당대회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한 것을 두고 두 정상의 통화 조율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허위 서류를 내고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를 정비하는 용역 외주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 3년간 100억 원을 챙긴 업체가 수리 능력이 없어 해당 장비를 외부로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업체가 암호 모듈 장비를 수거한 후 제조업체에 제하청을 줘 수리와 점검을 맡겨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업체가 군 당국과 맺은 계약서에는 무단 장비 유출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업체가 수리 기술이 없어 장비를 무단 유출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업체 대표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3년 전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이상한 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개인 땅을 둘러싼 해안에 방파제인지 둘레길인지 모를 시설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만들어줘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만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남 해남군 예산이 투입돼 이루어진 바닷가 공사장입니다. 비탈면에 돌을 쌓고 위에는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마을 앞에서 데크가 쭉 있었어요. 연기를 쭉 하려고 했어요. 해안가에서 조금 해달라. 바닷가 둘레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 길은 A씨의 개인 땅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씨와 이웃집 해안을 제외하면 앞뒤로 연결하는 길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파제 역할만 하는 건데 특정인 땅 앞에만 방파제를 쌓아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마을 해변가에 유실된 토지가 수없이 많은데요. 유실되지 않는 장소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 수억 원을 들여 방파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A씨 땅 위의 길이 새로 방파제와 연결되고 추가로 포장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YTN이 현장 취재한 결과 조개 껍데기가 많이 붙어 있는 큼지막한 돌이 곳곳에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쪽뿐만 아니라 길 위쪽에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사온 빨간 돌과는 색깔도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 주민은 대형 굴삭기 2대가 바닷가 자연석을 긁어 모아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며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굵은 것은 쌓으려고 해서 모으고 작은 것은 뒤에다가 속 체험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붓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합디다. 공사비 적게 먹으려고 돌값 안 들으려고 그러면 싹 긁어서 못해다가 거기다가 사용을 해본 것이지. 해안가 자연석 무단 채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눈으로 봐도 자연석이 확인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냥 없는 걸로 다 했거든요. 반입한 돌로 다 석축을 다 쌓여 있습니다. 바닷가 공사를 건의한 A씨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쓰인 예산은 1억 2,700만 원.
누구를 위한 어떤 공사였는지 또 자연석이 쓰였다면 돌 사는 비용을 줄여 차이가 난 공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울산 달동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주인인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향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날이 다시 더워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6.5도, 대전 17.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 수도권 지역에는 비가, 오후부터는 중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모레 오전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